두 분과 1년 전과 그 상황 원인들을 짚어봤고요. 이제는요 지금 그리고 앞으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영상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저는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입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의도 입지 않은 채 바닥에 누운 상태에서 체포에 완강하게 거부하였고 계엄을 선포하고 나서 제가 국방장관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민주당 당사 또 무슨 언론사에도 명령을 좀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지 마라. 펄쩍 뛰었죠. 도대체 방첩 사령관이라는 놈이 이거 수사에 시읒자도 모르고 이 친구 이건 좀 이상하네라는 생각이 들었으면 피고인 부하에게 책임을 전가하시는 건 아니죠? 그 순간 이후의 기억은 맥락도 없고 분명치도 않습니다. 거의 멘붕 상태 내지는 기억이 날 일이 있었으면 당연히 기억이 날 텐데요. 좀 파편적인 기억들만 남아 있고요. 거기 보면 김어준 씨 있잖아요. 그 김어준 씨를 우리 방첩사 직원들은 김호중이라고 알고 있었다고요. 모든 분들은 선서를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이제 해석 나름일 것 같습니다. 형사재판에서 선서 거부하는 건 처음 봤습니다. 마트는 부과합니다. 네, 저는 즉시 이의 제기한다는 것을 조서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다 진짜 검사들이 정말 제대로 교육을 안 받아가지고 어디서 그런 노래장을 지휘도 애매한 파견 검사들까지 나와가지고 이 조은석 시다바리 하라고 이렇게. 자, 감사합니다. 본 사건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입니다. 국가, 국민 전체가 피해자입니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으로써 대한민국에서 이와 같은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 분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석 전 국회의원, 강선필 민주당 부대변인,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김종혁 최고위원께서 나오셔서 그거 여쭤볼게요. 비상대권 언급했다는 2022년이었나요? 국민의힘 만찬 자리에서 총살당하더라도 싹 쓸어버리겠다고 발언이 그때 분위기하고 어떤 맥락에서 그 얘기가 나온 겁니까? 비상대권. 비대위원들이 처음에 정진석 비대위였죠. 정진석 비대위원들과 당 지도부가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의 관저에 가서 같이 저녁을 먹는 자리였어요. 근데 그 자리도 술자리 폭탄주가 많이 돌았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한 중간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는 굉장히 어수선한 상황이었어요. 이쪽에서 따로 얘기하고 저쪽에서 따로 얘기하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죠. 비상대권 그렇게 지나가는 얘기를 했어요. 얘기도 하고 또 술이 좀 취했으니까 다들. 그러니까 거기서 대통령도 취하고. 모르지 본인이 아니니까 제가 얼마나 취했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서 술이 많이 돌았으니까. 근데 거기서 내가 총살당하는 한이 있어도 얘들 다 싹 쓸어버리겠다라고 표현을 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얘들이라고 하면은 민주당을 얘기하는. 모르겠어요. 그때 그걸 구체적으로 누구를 적시하지 않았으니까. 그때 얘들이라고 그랬는지 이놈들이라고 했는지 하여튼 그런 식으로 비슷한 얘기들을 해서 놀라서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왜 대통령이 저런 얘기를 하느냐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재판 과정을 저희가 살펴볼 텐데 오늘 마침이요. 윤 전 대통령이 입장을 내서 저는 이거를 보다가 작년에 낸 건 줄 알았어요. 근데 날짜를 보니까 오늘입니다. 25년 12월 3일이라고 보니까 재판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저는 이게 대략적으로만 봤습니다만 계엄 그때 한 이후 설명한 대국민 담화였나요? 그때 그리고 재판에서 보여줬던 모습하고 좀 일맥상통 그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민주당의 의회 폭거, 독주에 맞서서 불가피한 수단으로서
이제 비상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예. 주장을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그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의 첫 문장이 12월 3일 비상계엄은 국정을 마비시키고 자유안정 질서를 붕괴시키려는 체제 전복 기도에 맞서 국민의 자유와 주권을 지키기 위한 헌법소의 책무에 결연한 이행이었다라고 예.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작년 12월 3일 날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했던 얘기와 혹은 그 인식과 전혀 다르지 않은 인식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 어떤 책임도 그 어떤 그 잘못도 인정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저는 보이고 있다고 생각하고 최근에 이제 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 출석해서 자기 변호를 하는 과정을 이제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걸 지켜보면서 정말 우라통이 터져서 못 참겠다라고 얘기하는 국민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본인이 저지른 일이고 또 본인이 지시한 일인데 이제 와가지고 뭐 유체이탈 화법도 아니고 오히려 그거를 책임을 다른 데로 전가하고 예. 은폐하고 호도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진짜 윤석열이라는 사람 구제불능이구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는 게 아닌가 싶고요.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에서 이제 윤석열과의 단절을 해야 하는데 예. 뭐 오늘 이 시간까지도 장동혁 대표나 현재 지도부의 태도는 그런 게 아니어서 더더욱 국민들로서는 이제 국민의힘에 대해서 실망을 금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 부분은 뒤에서 저희가 살펴보겠지만 저도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강선필 부대표 지금 보면 오늘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도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강조했어요. 그러면서 국회 무력화할 수도 없었다. 법적인 얘기도 또 첨부하고 재판 안 나오다가 갑자기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런 주장을 다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거는 왜 그렇다고 보세요? 뭐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도 사실 이제 지금 와서 본인이 법적으로 소명을 했을 때는 네. 사실상 뭐 제대로 소명할 수가 없는 것이고 사실 양형에 있어서 선처를 바랄 수도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믿을 거는 이제 오직 여론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안타까운 거는 이 과거에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 같은 경우는 어쨌든 어떤 여론적인 정치적인 성향도 있는 것이지만 이미 거기에서 당신은 유죄야, 계엄은 불법이었어 결정이 내려진 것이고 네. 지금의 형사재판에서는 이 유죄라는 전제 하에서 그러면 당신이 저지른 죄에 대한 양형은 뭐 사형이야, 무기징역이야, 몇 년이야 이걸 다투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별로 무의미한 것들이에요. 예. 그런데 오늘도 그 뭐 국민들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그 입장문 보니까 뭐 북한에 대해서 그러니까 스파이 천국이 됐다. 근데 사실상 이 간첩법도 민주당이 24년 7월 22일 날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를 했거든요. 그리고 오늘 제가 또 들은 바에 의하면 계몽절이라고 해가지고 이 윤석열 전 대통령 계몽절 12월 3일은 계몽절이다라고 해가지고 이와 관련된 집회를 이 윤 어게인 청년들이 국회 앞에서 집회를 한다고 해요 오늘 저녁에. 그래서 네. 저는 또 이런 분들에게도 메시지를 보내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뭐 입장문 중간 보면 분연에 일어선 청년들께 감사드린다라는 또 문구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본인이 믿을 거는 그나마도 이제 이 여론. 근데 이 여론도 지금 형사 재판에서 어떤 이득을 보러오는 것이 아니라 예. 나중에 특별 사면을 노릴 때도 나왔을 누군가가 때. 나오려 특별 사면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럴 때 누군가 예. 이 구구층이 뭐 국민의힘 내부에서 누군가가 윤석열 전 대통령 특별 사면해라고 요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 계속해서 그런 자기의 고정층을 집결하고 결집시키기 위한 저는 그런 제처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지금 이 메시지가요. 여론전이라고 한다면 보수 진영 지지자들에게 보내는 메시지일 것 같아요. 그러면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글쎄 이런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된 상황에서 전 대통령이 탄핵당한 대통령이 계속해서 이런 여론전을 펼치는 것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보수는 뭐 거의 이제 보수를 거의 이제 괴멸 상태로 몰아가려고 하는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거를 읽어보면 이건 선동문이에요, 그냥. 보시면 여기 보면 그 비상사태의 뜻을 선포의 뜻을 같이 해주신 국민 여러분과 분연히 이루어선 청년들께 감사드린다. 그리고 부정한 독재 정권에 맞서 똘똘 뭉쳐야 할 때다. 정권의 레드카드를 꺼내서 하나 되어 전진해라. 그다음에 자유법치 수호를 위해 다시 일어서라. 저를 밟고 일어서라. 이 나라는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 것이다. 이런 표현들은 저보다 다 들고 일어서라. 봉기해라. 네.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일종의 그 정치적 선동문의 형식으로 돼 있는 것 같고요. 근데 문제는 다 아시다시피 우리 국민들 여론조사를 해보면
비상계엄이 잘 됐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정말 한 줌에 불과하고 점점 더 줄어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식의 자기 반성이 없는 태도. 오늘 심지어는 이 마인드는요. 제가 보면 우리 당의 장동혁 대표와 거의 궤를 같이 하는 것 같아요. 이 주장의 궤는. 근데 심지어는 송원석 원내대표도 원내 네. 부대표들과 함께 비상계엄 잘못됐다라고 사과를 했고 또 이 25명이나 되는 그 초재선 의원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해야 된다라는 그런 성명을 냈고 또 다른 중진 의원들 개별 선거 심지어는 권영세 의원, 친윤이라고 얘기하는 권영세 의원이라든가 송석준 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개별적인 성명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내에서는 이대로 가면 우리는 영원히 이제 민주당의 전략은 그거 같아요. 12월 3일을 5.18로 만들어야 된다. 5.18처럼 계속 해가 갈수록 그 국민의힘을 공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를 삼아야 된다라는 것 같고 12월 3일도 지금 그러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러면 이걸 끊으려면 오늘 해야 돼요. 오늘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국민의힘에서 아니면 1년 지난 다음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제 다 넘어가 버리는데. 그러니까 당 대표가 이걸 해 주셨어야 되는데 오늘 장동혁 당 대표의 첫 번째 그 페북의 문장은 뭐 잘못한 게 없다. 이거는 야당 때문에 우리가 한 것이다 하면서 계엄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지금 당 대표가 하루 종일 아무런 일정이 없고 어디 갔는지 기자들도 모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저는 굉장히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그러면 1년이 지난 정치권 상황을 바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오늘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는데 일단 영상 보고 정치권 국회 상황 좀 살펴보겠습니다. 민주주의의 핵심인 선거를 관리하는 전산 시스템이 이렇게 엉터리인데 엉터리 투표지들이 이제 많이 나와 이게 좀 문제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은 제가 해왔고요. 많은 사람들이 전자개표 방식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부정선거니까 안 돼. 이렇게 우리가 내칠 필요는 없는 거 아닙니까? 과거에서 벗어나자고 외치는 것, 과거에 머무는 것입니다. 10번이고 100번이고 국민의힘은 위헌정당 해산감이라고 여러분이 기고했습니다. 서서 사진 보세요. 주당상정. 오늘 또 상당한 관심은 국민의힘으로 쏠렸습니다. 김종혁 최고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참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왔는데 하나는 장동혁 대표의 SNS 메시지가 있었고 송원석 원내대표의 사과 기자회견이 있었고 의원 25명 반성문 썼고요. 한동훈 전 대표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오늘의 국민의힘 상황을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는 겁니까? 이제 국민의힘 내부가 굉장히 혼란스러운 거죠. 저는 그 책임은 다른 누구보다 장동혁 대표한테 있다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지금 당 운영 책임을 맡고 있는 당대표이기 때문에 당의 다양한 목소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모아서 당대표가 이제 국민적인 여론이나 이런 거에 부합하는 메시지를 냈어야 하는데 그 책임을 회피하면서 그 SNS에 쓴 메시지의 내용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오늘 담화문의 인식과 다르지 않아요. 비슷하죠. 이게 민주당의 의회 독주를 막기 위한 계엄이었다. 그리고 탄핵을 막지 못해서 그 책임을 통감한다. 이런 주장 아닙니까? 우리가 분열돼 있어서 탄핵을 막지 못했다. 그렇다면 장동혁 대표는 사실상 윤호개인 세력과 거의 인식을 공유하는 이제 그런 위치에 지금 서 있다고 보고요. 당내에 이제 다른 목소리들, 아까 25명의 그 수장파 의원들의 사과 기자회견이라든지 심지어는 투톱 중에 한 명인 송원석 대표의 그 기자회견이라든지 당내 다른 중진 의원들을 포함한 의원들의 오늘 연쇄적인 입장문과 너무 궤가 다른 거예요. 그러면 장동혁 대표가 이 당을 계속 그 리더로서 책임지고 운영하는 게 맞습니까? 다른 문제보다 당 내부가 어떤 인식의 통일을 가져야 되는 이 사안에 있어서 당대표 혼자서 굉장히 동떨어진 인식을 가지고 있고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오늘 같은 날 당대표가 사라져가지고 본인이 이제 취임 100일이기도 한데 어떤 입장 표명도 언론을 상대로 공식적으로 하지 않고 SNS에 저렇게 당 내부에서조차 이 수용하기 어려운 메시지 던져놓고 이렇게 이제 언론 앞에서 사라졌다는 것도 좀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무책임한 태도라고 보고요. 근데 저런 혼란을 결국에는 장동혁 대표가
방치하고 있거나 오히려 더 붙이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거는 다른 걸 다 떠나서 예. 당 대표로서 책임 있는 행동이라고 좀 보기 어렵다라는 점에서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하고요. 예. 장동혁 대표가 계속 저런 그 입장을 유지하면 당 내부의 혼란과 갈등, 뭐 그로 인한 어떤 당 내부의 내홍 이런 게 더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선거가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12월 3일이 지나가면 연말에 남은 국회 정기국회 기간 동안에 민주당에서는 지금 내란 전담 재판부 문제를 포함해서 입법 공세가 더 거세질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선거 국면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당이라는 건 어쨌든 선거를 치러야 되고 당을 운영하는 당 대표는 선거를 통해 성과를 입증해야 되는데 예. 지금 장동혁 대표는 자기만의 세계에 딱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6개월 이후에 반전을 만들어낼 수 있다. 다만 우리가 흩어지지 않고 열심히 싸우면 반전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이제 국민들이 지금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을 보는 시선하고 너무 동떨어져 있는 거죠. 예. 근데 저 지금 장동혁 대표로서 내년 선거 국면을 맞이할 수 없다라는 인식이 당내에서 확산되면 냉정합니다. 국민의힘의 당대표가 지난 이 5년 동안에 비대위원장을 포함해서 8명이 바뀌었어요. 때문에 선거가 가까워져 오면 그 선거를 통해서 생존하기 위해서라도 당 내부의 이런 어떤 비용을 예. 지금 당의 구성원들이 감당하기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해되고 송원석 원내대표는 그 사과 기자회견 인원에 장동혁 대표도 포함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앞서 장동혁 대표는 거기에 좀 반하는 메시지를 낸 상황이고 뭐 역할 분담한 겁니까? 아니면 장 대표의 리더십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겁니까? 지도부 내부에 분열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장동혁 대표는 취임 100일이었고 예. 또 12월 3일 12 개엄 1주년이라는 굉장히 심각한 어떻게 보면 분명하게 정치인으로서 입장을 밝히고 방향을 그렇죠. 제시해야 될 그런 날이었어요. 근데 아침에 페북에다가 계엄이 정당했다라는 식의 취지 글을 올려놓고 그다음에 하루 종일 지금 입장을 나타내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당에서는 뭐 지금 앵커 말씀하신 대로 뭐 여기저기서 우후죽순격으로 그런 목소리들이 터져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다. 그리고 송원석 원내대표는 지금까지 거의 모든 면에서 장동혁 대표와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었어요. 근데 여기서 명백히 다른 입장을 보이고 또 송원석 원내대표가 얘기를 할 때 뒤에 이제 김은혜 의원이라든가 뭐 유상범 의원이라든가 이렇게 어찌 보면 상당히 친윤에 가까웠던 그런 부대표들도 쭈르륵 늘어서 있었다고 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보면 이거는 상당히 지도부 내에서도 이 갈등이 심각하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들죠. 그러니까 장 대표는 본인은 계엄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싶지 않았다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당내 지금, 대부분은 사과를 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으니까 거기서 좀 충돌이.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아침에 이제 그것을 던져놓고 근데 당대표와 전혀 다른 입장의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당대표로서 그것을 막든가 아니면 거기에 맞다. 나도 거기에 그 생각을 같이 한다고 하든가 뭐 이런 입장을 표시하시는 게 저는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 시기에 그냥 페이스북 하나 던져놓고 그다음에 언론 인터뷰나 이런 것들을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대통령도 지금 뭐 입장을 발표를 했고 그다음에 민주당 같은 경우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해서 오늘 뭐 국회 내에서 계속 무슨 행사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집권당의 당대표가 거기에 대해서 회복 메시지 하나 내고 사라졌다 이런 것들은 좀 상식적으로 좀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태도라고 보여집니다. 하나 더 여쭤볼게요. 송원석 원내대표 그 사과 기자회견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명확한 그게 없더라고요. 근데 25명 거기에 반성문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정치적 단결을 명확히 하겠다고 입장을 넣었어요. 그렇습니다. 이 차이가 좀 있거든요. 경우에서는 크죠. 그거는 왜 발생하는? 아니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두루뭉술이로 이제 넘어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근데 기본적으로 그 비상계엄이 잘못됐다, 불법적이었다는 걸 인정을 하면서 탄핵도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일본이 예를 들어서 저희가 식민지 지배는 사과드립니다. 통속의 염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독도는 일본 땅입니다. 그리고 야스쿠니 신사 참배 계속할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과 다를 게 없어요. 계엄이 불법적이었고 국가에 대한 범죄였다면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그것을 자행한 대통령은 책임을 지는 게 너무나 마땅한 거예요. 범죄를 저질렀으면 그 헌법 위에 사람이 있습니까? 대한민국에서 법 위에 사람이 있습니까? 네. 대통령이든 누구든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그것을 무슨 비상계엄은 잘못된 것이지만 그 뒤에 탄핵을 얘기하지 않고 그로 인한 고통에 대해서 죄송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정말 그 회피해가는 방법이잖아요. 정확히 네. 잘못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탄핵도 불가피했다라고 적시하는 것이 그래서 25명의 의원들이 그래서 우리 절연해야 된다라고 넣었죠. 얘기하는 것 예. 그것이 솔직하고 정확한 지적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당내에서는 여전히 윤 전 대통령의 그 탄핵을 언급하는 거에 좀 거부감을 갖는 여론이 있다는 얘기네요. 아니 당연히 있겠죠. 근데 어차피 정치인들은 정치라는 게 뭐 딴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말과 타이밍입니다.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말을 하는 건데 본인들이 지금 오늘 보여준 태도로 인해서 아마 앞으로 국민들은 그리고 유권자들은 이분들이 이 중차대한 시기에 어떤 결정을 내렸는가를 보고서 이 사람들을 판단을 할 겁니다. 지도자가 원래 그런 거 아닙니까? 예. 오늘 좀 다뤄볼 내용이 많은데 그럼 일단 이재명 대통령이요. 오늘 오전에 특별 성명 발표하고 외신 기자회견하고 일정이 엄청 많습니다. 핵심적인 내용만 저희가 좀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국민 주권 정부는 우리 국민의 위대한 용기와 행동을 기리기 위해 12월 3일을 국민 주권의 날로 지정할 것입니다. 세계사에 유례없는 민주주의 위기를 평화적인 방식으로 극복해낸 우리 대한 국민들이야말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할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 내란 사태는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진압 과정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미 지난 일을 파헤치는 게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인 사안을 진압 중이다. 언제 끝나느냐? 끝날 때까지 끝내야죠. 오늘 나온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좀 세 가지로 한번 간섭시보다 요약해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국민 주권의 날 하나 강조했고 노벨 평화상 국민들 받을 만하다. 그리고 내란 청산 여전히 강조했습니다. 내란 청산 관련해서 추가 특검이 필요하다는 취지였을까요? 대통령의 말은? 일단 저는 대통령실에서 이 오늘의 대통령의 메시지를 A안, B안 두 개로 준비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A안과 B안의 차이점은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영장이 발부가 되느냐 기각이 되느냐 그 차이가 있었겠죠. 근데 기각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사실 내란이다, 진압 중이다라고 말씀하셨고 상징적인 단어로 통합과 봉합은 다르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추가적으로 첨언으로 끝까지 추적하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대신 신속하고 최대한 빨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당에서도 지금 2차 종합특검이 필요하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신지는 모르시겠지만 어쨌든 대통령의 의견과는 별도로 저희 민주당은 종합특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할 수밖에 없고 어쨌든 이 내란 전담 재판부의 필요성은 이미 여론조사에서도 9월에 한 여론조사와 최근에 한 여론조사가 달라요. 그때는 내란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는 것이 조금 과도하다라는 의견이 더 컸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지금은 내란 전담 재판부를 설치해야 된다라는 국민의 여론이 더 커진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저는 이제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을 통해 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더 조지대 이 사법부에 대한 불신과 역주행에 대해서 철퇴를 가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말씀하신 대로 추경호 의원의 영장이 기각이 됐죠. 이것이 미치는 좀 파장도 짚어볼 텐데 오늘 구치소에서 나오는 장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정한 판단을 해주신 법원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정권에서는 정치 탄압, 야당 탄압 중단하고 민생을 지키고 미래를 키우는 일에 집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길에 진정성이 있으면 저도 적극적으로 동참 협력하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도 추의원 이 영장 여부 주의 깊게 살펴봤을 텐데 결국엔 기각이 됐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국민의힘은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겁니까?
아니요, 뭐 그 영장 기각은 많은 분들이 예상을 했어요. 심지어는 민주당의 박지원 의원도 이거 영장 기각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특검이 지금까지 발표된 바에 따르면 그냥 다 정황이에요. 그랬을 것 같다, 그랬을 것 같다, 그랬을 것 같다. 그런 걸로 내란죄로 엮는다는 것은 저는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담화를 들으면서 제가 느낀 것은 야, 이거는 무슨 굉장히 정략적이다. 너무나 정략적이다. 대통령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지금 진압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세요. 내란 진압 과정이다.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가 지금 내란 중인데 대통령 되신 거고 우리나라에서 에이펙이 열린 것은 내란 중인데 그럼 전 세계 그 지도자들이 온 겁니까? 이런 얘기들은 그냥 그 비상계엄, 저는 아시다시피 비상계엄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반대를 했고 그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탄압도 받았습니다만 그것과는 별개로 이걸 너무 당리당략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는데 대통령까지 거기 가세하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마치 1980년대 운동을 했다는 것을 무슨 훈장처럼 달고 다니면서 거기서 보상도 받고 그다음 그 보상까지 받았으면서도 그거를 무슨 거기에다가 명예와 권력과 이런 것들을 다 차지하겠다고 그 운동 경력을 곰탕처럼 우려먹는 것처럼 비상계엄에 대해서 너무나 오랫동안 1년이 지났는데 이걸 정리하고 정비하고 나가실 생각을 안 하고 계속 이런 식으로 곰탕처럼 우려먹는 게 맞는 거냐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박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오늘 날이 날이만큼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얘기하면서 일종의 정치적 수사로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이미 이제 특검 수사가 진행 중이고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사법 절차를 통해서 내란 극복과 청산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 다만 그 사법 절차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다시는 이런 일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엄정하게 진행돼야 된다라는 점을 강조한 것 같아요. 특히 추경호 대표의 영장 기각뿐만 아니라 한덕수 총리라든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라든지 조금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영장 기각 사례들이 지금 잇따르고 있잖아요. 이게 특검이 어떻게 보면 좀 정치적으로 구속영장을 남발했다. 이렇게 지금 야당에서는 주장하지만 국민들이 보기에는 저 정도 행위를 했는데 이게 구속영장이 안 나온단 말이야. 왜 이렇게 사법부가 유독 이 내란 사건에만 그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지? 이를테면 일반 형사사건의 영장 기각률이 20%대인데 지금 이 진행되고 있는 3대 특검의 영장 기각률을 보면 그 최혜병 특검은 90%, 그리고 내란 특검 47%, 그리고 김건희 특검 37%예요. 유독 엄격한 잣대를 대고 있기 때문에 그게 지금 이 내란 사건이라는 이 사건의 역사적 맥락 혹은 정치적 맥락 이런 것들을 오히려 사법부가 법과 원칙이라는 잣대로 축소하려는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을 갖는 거 아니겠습니까? 급기야 그래서 내란 전담재판부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있는 상황이고 내란 전담재판부가 만들어져서 얼마나 실효를 거둘지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회의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불신을 좀 자초하고 있는 측면이 있어서 대통령께서 저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뭐 앞으로 국정 운영을 여전히 1년이 지난 이후에도 내란 청산을 중심에 두고 하겠다 이런 선언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민주당에서는 강경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그 제2특검, 이른바 종합특검이라는 거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민주당은 좀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국가수사본부에서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해서 특검으로부터 이첩되는 3대 사건을 다 적극적으로 수사하겠다라고 기구까지 만든 상황입니다. 그건 이제 정부의 기류를 읽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뭐 야당에서 이걸 가지고 과하게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야당 스스로 어쨌든 윤석열과의 단절 그리고 계엄 내란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사과 그리고 혁신과 변화의 의지를 보일수록 이런 상황으로부터 좀 더 자유로워지는 거죠. 근데 이제 국민의힘이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더더욱 어떻게 보면 여당은 거세게 정치적으로 이걸 공격하고 있고 내란 정당 프레임으로 지금 국민의힘을 옥죄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때문에 저는 뭐 대통령 오늘 그 말씀이나 담화가 앞으로의 국정 운영을 계속 이 과거 문재인 정부 때 적폐청산처럼 내란 청산으로 가져가겠다 이런 선언은 아니라고 봅니다. 또 하나 오늘 정치권에서 챙겨봐야 될 장면이 한동훈 전 대표도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여당 당대표로서 계엄을 미리 예방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국민들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으로 나라를 망쳤다면 이재명 대통령은 딱 계엄만 빼고 나쁜 짓 다 해서 이 나라를 망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민주당에는 사과할 이유가 없습니다. 민주당도 사과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국민들께서 그만됐다고 할 때까지 사과 드려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김종혁 최고위원께만 여쭤볼게요. 한동훈 전 대표의 앞으로의 정치적인 활동 공간이 국민의힘 안에서 뭐든지 다 하겠다고 아까 얘기한 것 같은데 네. 지방선거 전까지요. 네.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까? 아니 어쨌든 전직 당 대표잖아요. 네. 그리고 당은 정치를 그만둔 적도 없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다음에 이재명 정부에 맞서서 가장 맹렬하게 싸우고 있는 사람이 누구죠? 그 한동훈 대표 아닙니까? 네. 토지거래 허가제에서부터 새벽 배송, 그리고 무슨 그 대장동 사건에 대한 그 항소 포기, 이런 것들 다 주도한 게 한동훈 대표였잖아요. 네. 한동훈 대표가 혼자서 단기로 혼자 뛰고 나면 그 다음에 당이 움직이고 이런 식으로 움직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결국 지금 정치라는 게 과거와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민들이 SNS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너무나 많이 돌아가는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과거처럼 그렇게 그 당내 실력자들이 그 동원을 통해서 네. 그런 식으로 당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마지막 그런 세대들과 어떻게 보면 상당히 SNS와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직접 접촉하면서 그리고 논리를 가지고 싸워 나가는 그런 정치 세력과 이 두 세력이 지금 충돌하고 있는 것이다. 그 하나는 친윤 세력이고 전자는, 다른 하나는 한동훈 세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동훈 대표의 미래가 아주 밝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현재도 지금 12월 3일 계엄을 놓고서도 지금 그 내부에서 이렇게 큰 갈등과 분열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네. 결과적으로 따지면 한동훈 전 대표가 주장했던 것들이 다 맞았던 거 아닙니까? 그때 만약에 빨리 절연을 하고 우리가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싸우겠다라는 식으로 나갔다면, 그러면 지금 이런 상황 되지 않았을 겁니다. 이렇게 민주당 지지도의 절반밖에 안 되는 이런 지지도가 몇 달씩 지금 새로운 대표가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이어지는 이런 처참한 광경은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방선거 때까지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지만 한동훈 대표의 평가는 굉장히 달라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또 중요한 일정이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검찰의 첫 구형이 있을 겁니다. 근데 강성필 부대변인 지금 특검에서도 얘기해야 되고 변호인단에서도 진술해야 되니까 아직 검찰의 구형량이 나오진 않은 것 같아요. 속보가 안 들어오는 거 보니까. 글쎄요. 근데 구형량을 좀 어떻게 좀 예상이 되나요, 좀? 이게 이제 정치적으로 따지면은 이런 말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우리 사기꾼 전총조가 이 구형이 15년이었고 선고가 13년이었다. 과연 김건희 씨가 그럼 전총조보다 더 많은 나쁜 일을 하지 않았을까? 그러면 과연 몇 년 구형에 몇 년 선고 받을까라는 이제 정치적인 그런 의견이 있는 것이고, 그냥 법적으로 좀 해석을 해보면 대법원 양형 기준을 제가 한번 봤거든요. 그러니까 손실액이 약 50억 이상이냐 아니면 5억 미만이냐. 그런데 지금 현재 주가 조작과 관련된 김건희 씨의 공소 피해 금액은 아마 8억 1천만 원 정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큰 금액과 작은 금액 사이에 있는 거예요. 어쨌든 특가법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아마 5년 이상의 구형은 그래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상징적인 구형은 좀 가능합니다. 이제 선고가 몇 년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는 5년 이상의 구형은 될 것 같다. 근데 이 사건 자체는 주범들도 다 집행유예인가요? 받은 사건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범들도 다 집행유예를 받았기 때문에 통상 이 공범들과의 양형 비교를 한다면 김건희 씨도 집행유예 정도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이게 특검에서 어쨌든 인계받아 수사를 했다는 차이점이 있는 거죠. 이건 과거에 검찰이 수사를 진행할 때 나온 재판의 결론이고, 이게 정치적으로 사건이 굉장히 커졌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다가 김건희 씨가 지금 이 부당이득으로 이 취득한 금액이 8억 1천만 원이라고 오늘 특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8억 1천만 원의 부당이득이면은 유기징역 3년 이상의 형이 선고되거든요. 그렇게 비추어봤을 때 집행유예가 나올 가능성은 제가 보기에 거의 없다고 보고, 이제 실형이 선고될 텐데 선고는 아직 한참 뒤의 일이니까 오늘 구형이 어느 정도 나오느냐. 아까 이제 앞서 강성필 대변인이 5년 얘기했지만 그 이상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전망합니다.